언니, 나 좀 살려줘. 오빠한테 얘기 좀 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신우이의 떨리는 목소리.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요. CCTV 화면 속에서 신우이는 우리 집 안방 금고를 드릴로 뚫고 있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라더니 그 힘으로 드릴을 돌리는 모습이란. 땅 문서를 꺼내 가방에 넣는 그 순간 저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늦게 의심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40년간 지켜온 마지막 재산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죠.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전 시댁돈을 들고 미국으로 도망갔던 신우이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기 암 환자라는 거짓말로 우리 집에 들어와 마지막 재산까지 노렸던 한 여자와 그걸 홀로 막아낸 며느리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날은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고 수세미지라는 손에서 나는 비누 거품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나갔고 저는 혼자였죠.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겠거니 생각하며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까만 코트를 입고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끌고 있는 여자. 야윈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 그리고 3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눈매. 신우이 미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가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던 바로 그 사람.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셨던 그 딸. 누구세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나야. 미선이.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30년 전보다 훨씬 약하고 가늘었습니다. 오빠 있어?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 없었어요. 1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을 꽉 쥐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영수가 미선이가 돌아오거든 절대 받아주지 마라. 그 아이는 변하지 않아. 우리 집안을 다시 망칠 거야. 언니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받았어. 6개월밖에 못 산대.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어요. 정말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신우이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유언을 어기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잠깐만. 남편한테 전화해 볼게. 손이 떨렸지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미선이가 왔어. 지금 현관 앞에 있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동생이? 미선이가? 응. 병에 걸렸다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해.
내가 회사 조퇴하고 갈게.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과 남편의 형제의 사이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익숙했어요. 하지만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야윈 볼, 푹 꺼진 눈, 병색이 짙게 느껴지는 얼굴.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신우이가 현관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착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진짜 아픈 걸까?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 하지만 그런 의심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줄 수 없었어요. 30년 전 시부모님이 울던 모습이 통장 잔고가 텅 비었을 때 시아버지가 한숨 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신우이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시부모님 영정 사진도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신우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15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20년 전에. 제 말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네. 언니, 나 정말 나쁜 사람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어요. 일단 마시고 오빠 올 때까지 기다려. 신우이는 물잔을 받아들고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신우이는 완벽한 연기자였거든요. 시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딸, 오빠 앞에서는 귀여운 동생 연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남자친구들한테서 돈 뜯어내고 거짓말로 집안을 뒤흔들었던 사람. 이번에도 그럴까?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신우이를 관찰했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선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달려가더니 소파에 앉아 있는 신우이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오빠. 신우이가 일어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맞니?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응, 오빠. 나야. 그 순간 남편이 신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65세 남자가 3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해, 미선아. 오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두 남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신우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미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야.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적힌 진단서였어요. 저도 옆에서 슬쩍 봤는데 사기 췌장암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췌장암. 사기라고? 응. 6개월. 길어야 1년이래. 신우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너한테 이런 일이? 저는 그 진단서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진단서 왼쪽 위에 병원 로고가 있었는데 글씨체가 조금 흐릿했거든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서명도 왠지 프린트한 것 같았습니다. 설마 위조?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제가 진단서가 가짜 같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선아, 여기서 지내. 우리 집에서 치료받아. 내가 모든 병원비 댈게. 남편이 신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오빠, 고마워. 근데 형수님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신우이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동생이 좀 지내도 되지?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간절한 눈빛과 신우이의 기대 어린 표정을 번갈아 봤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요. 지내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형수님.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신우이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계속 신우이가 있는 쪽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동생 방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시어머니는 엄하면서도 자상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저 정말 불안해요. 왠지 모를 나쁜 예감이 들어요. 복도에서 남편과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남매의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불길하게만 들렸어요. 왜일까요? 신우이가 가방에서 꺼낸 진단서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흐릿한 병원 로고, 프린트한 것 같은 의사 서명. 내일 딸한테 전화해서 미국 병원에 확인 좀 해달라고 해야겠어.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의 노을이 유난히 붉었어요.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시작될 것을 경고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돌아온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신우이가 들어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저는 신우이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미역국과 부드러운 생선찜을 준비했습니다. 암 환자는 입맛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미선아, 천천히 먹어. 목에 걸리지 않게. 남편이 동생 그릇에 생선을 발라서 올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신우이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두 입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건너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정말 잘 먹었어요. 생선도 다 먹고 미역국도 두 그릇이나 비웠습니다. 심지어 반찬까지 골고루 집어 먹더니 마지막에 형수님, 밥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했어요. 말기 암 환자가 저렇게 먹나? 제 어머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넘기셨어요. 밥은커녕 미움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신우이는 너무 건강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동생이 밥을 잘 먹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다행이야. 식욕이 있다는 건 아직 기운이 남아있다는 거잖아.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췌장암 사기면 소화도 제대로 못할 텐데. 하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거든요.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잠이 얕은 편입니다. 한밤중에도 쉽게 깨고요. 그날도 새벽 5시쯤 잠에서 깼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침실 문을 열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누군가 뛰는 소리 같았어요. 남편인가? 옆을 보니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을 켜지 않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거실 한쪽 모퉁이에서 신우이가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검은 운동복을 입은 신우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점프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1번, 2번, 10번, 20번. 숨도 거의 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말기암 환자의 모습인가?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뒤로 물러나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이상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운동하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침이 되자 신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힘없는 목소리로 형수님, 물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은 그로부터 사흘 후 발견했습니다. 신우이는 매일 아침 약을 먹었어요. 남편이 직접 물과 함께 챙겨줬습니다. 미선아, 약 먹어야지. 고마워, 오빠. 근데 이 약 너무 써. 그래도 먹어야 해. 몸에 좋은 거야. 신우이는 남편 앞에서 약을 입에 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회사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남편이 나간 직후 신우이가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요.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잠시 후 P-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를 뱉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물 내리는 소리. 신우이는 약을 먹은 척만 하고 화장실에 뱉어버린 겁니다. 제 손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쨍그랑 마이너스 소리가 크게 났어요.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신우이가 제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잠깐 동안 날카로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혹시 봤나? 하는 경계심 같은 것이요. 응, 괜찮아. 그릇이 미끄러워서.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골랐어요. 약을 안 먹는다는 건 치료를 안 받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애초에 아프지 않다는 뜻인가?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남편이 TV를 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미선이 말인데.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동생 얘기야? 아니, 들어봐. 미선이가 좀 이상해. 밥을 너무 잘 먹고 새벽에 운동도 하고 약도 안 먹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운동? 동생이 암 환자인데 무슨 운동을 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새벽 5시에 거실에서 제자리 뛰기 하는 거. 꿈꾼 거 아니야? 아니면 잠결에 잘못 본 거고.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리고 약도 먹는 척만 하고 화장실에 뱉더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동생한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하다니까. 말기 암 환자가 저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 그럼 뭐, 동생이 거짓말한다는 거야? 진단서도 다 가짜라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당신 혹시 동생이 우리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동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혼자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어. 이제 죽을 날만 남았는데 오빠라도 곁에 있어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미선이가 정말 아프면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생 방으로 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TV만 혼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말은 안 믿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민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영어도 잘했고 똑똑한 아이였죠.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민지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부탁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 미국 병원 진단서 있잖아. 그거 진짜인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엄마, 혹시 고모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아빠는 뭐래? 아빠는 엄마 말 안 믿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병원에 이메일 보내볼게. 근데 시간 좀 걸릴 수 있어. 그래,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만약 진단서가 가짜라면 남편도 믿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그럼 내가 동생을 의심한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저는 잠이 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신우이가 안방저희 부부 방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어요. 뭐 하려는 거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어요. 신우이가 몇 초간 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왜 한밤중에 우리 방 문을 열려고 한 거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신우이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남편이 회사에 나가고 나면 신우이와 저만 남게 되거든요. 신우이는 낮에는 착한 동생 연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제 뒤에 서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기도 했어요. 돌아보면 형수님 뭐 하세요? 라고 웃으며 물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통화 가능해? 응, 말해봐. 딸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엄마, 미국 병원에서 답장 왔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래? 해당 환자 기록이 없대. 김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없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진단서가 가짜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엄마.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걸 수도 있고. 알았어, 민지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이걸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기록이 없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둘러댈 게 뻔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신우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우이를 감시하겠어. 매 순간 모든 행동을.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밤의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거실로 나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우리 집 금고가 있는 안방 옷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욕심 같은 것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신우이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딸이 보내준 미국 병원 답장 이메일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김미선이라는 이름의 환자 기록이 없습니다. 짧지만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남편이 신문을 내리고 저를 봤습니다. 뭔데? 미국 병원에서 온 답장이야. 민지가 이메일 보내서 받은 거.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증명한다는 거야? 미선이 기록이 없대. 그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겠지. 미국은 그런 거 엄격해. 남편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니야. 환자가 있으면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지. 기록이 없다고는 안 해. 이건 애초에 그런 환자가 없다는 뜻이야. 당신이 미국 병원 시스템을 뭘 안다고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미선이가 우릴 속이고 있어. 진단서도 가짜고. 됐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신문을 바닥에 내던지며 일어섰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동생이 그렇게 미워? 3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을 왜 이렇게 괴롭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미선이는 아프지 않아. 새벽에 운동도 하고 밥도 엄청 잘 먹고. 그만해.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못 믿을 줄은 몰랐어. 동생이 죽어가는데 당신은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서 동생을 쫓아내려고 하네. 가짜 서류? 이게 가짜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직접 병원에 이메일 보내서 받은 건데 이게 가짜야? 민지도 당신 편이니까 당신이 시킨 대로 했겠지.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딸과 저를, 자기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어요. 철수 씨, 나 동생 병원 데려갈 거야. 한국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을 거야. 그럼 당신도 믿겠지? 남편이 신우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신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어요. 신우이는 제 쪽을 보더니
아주 짧은 순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다시 약하고 가련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오빠, 형수님이 날 의심하는 거 이해해. 나도 30년 전에 잘못했으니까. 아니야, 미선아.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오빠.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형수님도 안심하실 거야. 신우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신우이가 남편 뒤에서 저를 보며 살짝 웃는 모습을요. 그 웃음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빠는 내 편이에요. 당신은 이미 졌어요. 남편과 신우이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니 40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한 번도 제 욕심 부린 적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30년 전 도망간 동생만 믿고 40년을 함께한 저는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어요. 엄마 아빠한테 보여줬어? 응, 보여줬는데. 뭐래? 안 믿어. 가짜라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해. 고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러게. 엄마, 혹시 고모가 뭐 훔쳐가려는 거 아니야? 귀금속이나 돈 같은 거? 딸의 말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신우이의 목적이 뭘까? 30년 만에 돌아온 신우이. 거짓 진단서를 들고 온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오빠가 보고 싶어서? 아니면, 엄마, 집에 금고 있지? 거기 뭐 들어있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문서. 그거 얼마짜리야? 지금 시세로는 한 15억 정도 될 거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그거 잘 보관해. 절대 고모한테 들키면 안 돼.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매니 선반에 있는 금고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남편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찾았어요. 금고를 열어보니 땅 문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신우이의 목적일까? 저녁이 되어 남편과 신우이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병원에서 뭐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 그래서 뭐가 의심된대?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겉보기엔 건강해 보인다고 하더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근데 암은 겉으로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 봐야 한대. 신우이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물 좀 주세요. 병원 다녀오느라 목 말라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고 힘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신우이의 뒷모습을요.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 봐요. 새벽 2시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신우이가 거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뭘 하려는 걸까요? 저는 맨발로 복도를 따라 거실 쪽을 살펴봤습니다. 신우이는 안방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옷장이 있는 방향을요.
그리고 작은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신우이가 노트를 덮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 불이 꺼지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신우이가 앉았던 소파를 확인했어요. 노트는 가져갔지만 테이블 위에 펜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어요. 제가 주워서 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고 위치 안방 옷장 위. 열쇠 남편 서랍.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신우이의 목적은 금고였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기로요. 대신 제가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금고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신우이 방 앞에 섰습니다. 신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신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옷장도 열어봤어요. 그리고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작은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여러 서류가 나왔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 내역서. 이름이 여러 개였어요. 김미선, 이수정, 박영희. 개명을 여러 번 한 건가?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땅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저희 집 금고에 있는 바로 그 땅 문서요. 어떻게 사본을 구했지? 자세히 보니 사본이 아니었습니다. 포토샵으로 편집한 가짜 문서였어요. 명의를 김미선으로 바꿔놓은 위조 서류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신우이가 땅 문서를 훔쳐서 자기 명의로 바꿀 계획이구나. 휴대전화로 모든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침대 밑에 다시 밀어 넣었어요. 방을 나와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뭐 하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신우이가 서 있었어요. 아,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어. 제 방 앞에서요? 신우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형수님. 신우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 의심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말이죠. 신우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오빠는 절대 형수님 말 안 믿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신우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우이를 의심하고 증거를 찾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신우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오빠는 내 편이니까.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가짜 땅 문서, 여러 개의 이름이 적힌 계좌 내역서. 이걸 남편에게 보여주면 믿을까?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뭘 더 해야 남편이 믿을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도 30년 만에 돌아온 신우이도 모두 제 편이 아니었어요. 오직 저 혼자서 이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30년 전 저희는 시부모님과 함께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동네였어요. 지금은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 주변에는 아직도 옛날 집들이 몇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기억을 더듬으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김할머니 댁이 어디였더라? 30년 전 시어머니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김할머니였습니다. 당시에도 60 되셨으니 지금은 85세쯤 되셨을 거예요. 혹시 아직도 살아계실까? 골목 끝에 낡은 2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대문 옆 우편함에 김순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맞다. 김순자 할머니.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박영숙이에요. 김철수 시집 며느리였는데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숙이? 철순의 며느리 영숙이? 네,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영숙이. 30년 만이네. 어서 들어와, 들어와. 할머니 댁 거실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시계, 심지어 TV까지 옛날 것 그대로였어요. 앉아, 앉아. 차 끓여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저는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늙었구나, 영수가. 그래도 얼굴은 그대로네. 할머니도 건강하시네요. 혼자 사세요? 응.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나고 아들, 딸들은 다 외국 나가 있어. 나 혼자 여기 붙어 살지 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일로 여길 찾아왔어? 30년 만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머니, 미선이 기억하세요? 저희 시누이.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선이? 그 애를 왜? 미선이가 돌아왔어요. 한 달 전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미선이가? 네. 말기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돌아왔구나. 할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미선이가 30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수가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선이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그 애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미선이가 도망간 날 밤을 내가 기억해. 내 시어머니가 울면서 우리 집에 왔거든. 할머니는 30년 전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아침 미선이가 엄마 나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갔대. 근데 저녁이 되도록 안 돌아오더래.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미선이 방을 들어가 봤는데 옷장이 텅 비어 있더래. 화장품도 신발도 다 없어졌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은행에 전화했더니 그날 오전에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됐대. 미선이 도장을 위조해서 돈을 빼간 거야. 5천만 원이요? 응.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시어머니 귀금속 있잖아.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금반지, 금목걸이. 그것도 다 없어졌대.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선이가 전당포에 다 팔아버렸더라고.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시아버지가 아들 철수 이름으로 모아뒀던 교육비 통장. 그것도 털렸어. 2천만 원 들어 있었는데. 그럼 총 7천만 원이 넘게 가져간 거네요? 그렇지. 30년 전 7천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야.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그 얘기를 안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근데 할머니, 미선이가 왜 그랬을까요? 친부모인데.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선이는 원래 그랬어.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애들한테 돈 받아내고 거짓말하고 내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 한 번은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남자애한테 낙태비 받아냈대.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고 그런 애였어.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미선이가 미국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 들었지. 한인회 통해서. 무슨 소문이요? 미선이가 미국에서도 사기쳤대. 한인 할머니들 상대로 투자 사기치고 돈 뜯어냈다더라.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10년 전쯤 들었어. LA 한인회에서 미선이를 수배 중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럼 미선이가 도망쳐 온 거네요. 미국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그애 조심해. 미선이는 변하지 않아. 3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을 거야. 할머니, 근데 미선이가 지금 우리 집에서 말기 암 환자 행세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멀쩡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암 환자? 그 애가? 거짓말이야, 100%. 남편은 믿어요. 미국 병원 진단서까지 가져왔거든요. 위조지 뭐. 미선이는 서류 위조 전문가야. 30년 전에도 부모님 도장 위조해서 돈 뺐잖아.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확신이 섰습니다. 역시 미선이는 거짓말쟁이야. 할머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미선이가 뭘 노리고 왔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철수한테 물려준 땅 있잖아. 그거 아직 있니? 네, 있어요. 그거 노리고 온 거야. 미선이는 돈밖에 모르는 애거든.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추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니까요. 할머니 댁을 나올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수가 내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양반이 영숙이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아니?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랬어. 영숙이가 우리 집안 지켜줄 거야. 그 애는 진짜 며느리야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가서 싸워. 미선이한테 지지 마. 내가 40년간 지켜온 집안이잖아.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할머니가 저를 믿어줬어요. 남편도 안 믿어주는 이야기를 할머니는 믿어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엄마가 중요한 증인 찾았어. 30년 전 일 아는 분이야. 이분 증언 들으면 아빠도 믿을 거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그분 모시고 아빠한테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는 혼자였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김할머니가 저를 믿어줬고 딸도 제 편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선아, 각오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요. 친구 만나고 왔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형수가 뭔가 하고 다니는구나.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감자를 깎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김할머니한테 전화드려야지. 집으로 모셔와서 남편 앞에서 증언해 달라고 해야겠어. 그때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분 만나셨다며? 신우이가 웃으며 물었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응, 오랜 친구. 누군데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인가?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감자 껍질을 벗기며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제 뒤에 서서 가만히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내일이야. 내일 모든 걸 끝낼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증언을 들었고 30년 전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신우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거짓말쟁이였고 지금도 거짓말쟁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 제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제가 이 집안 지킬게요. 복도에서 신우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금고를 살피러 가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어요. 봐라, 미선아.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집 재산은 못 가져갈 거야. 김할머니와 약속을 잡은 건 집에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 영숙이에요.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부탁인데, 영숙아?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한테 30년 전 일 얘기 좀 해주세요. 제 말은 안 믿거든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내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가야지. 정말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는 남편에게도 미리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실 거야. 누군데? 30년 전 우리 시댁 동네 사셨던 김순자 할머니. 어머님이랑 제일 친하셨던 분. 남편의 표정이 약간 밝아졌습니다. 아, 김할머니? 아직 살아계셨어? 응. 할머니가 미선이 얘기 좀 하고 싶으시대. 남편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또 동생 얘기야? 여보, 제발 한 번만 들어봐. 할머니 말씀만.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녁 6시 김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딸 민지도 함께 왔어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영수가 철수도 있니? 네, 안에 계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도 옆에 있었어요. 신우이는 김할머니를 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 김할머니. 미선이 오랜만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그래, 철수야. 내 얼굴 보니 반갑구나.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신우이를 한참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선아, 내가 미국에서 암에 걸렸다며? 네. 할머니, 말기 췌장암이에요. 그래, 진단서 받니? 할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네, 받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받은 거라고. 철수야, 그거 가짜야.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미선이는 거짓말쟁이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언제? 입 닥쳐, 미선아. 내가 얘기할 거니까. 할머니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철수야, 내 동생이 30년 전에 뭘 했는지 아니?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5천만 원. 그것만이 아니야.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 금반지, 금목걸이 다 전당포에 팔아치웠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교육비 통장 2천만 원도 다 빼갔고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육비 통장까지요? 그래. 총 7천만 원이 넘게 가져갔지. 30년 전 돈으로 집 한 채 값이야. 남편이 신우이를 돌아봤습니다. 미선아, 이게 사실이야? 신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살려고 그랬어. 살려고? 부모님 재산을 훔쳐가는 게 살려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도 사기쳤다며? 한인 할머니들 상대로 투자 사기?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사기친 게 아니라. 오해? LA 한인회에서 너 수배 중이라던데? 신우이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선아, 정말이야? 오빠,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나 지금 정말 아파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신우이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철수야, 내 와이프 말 좀 들어줘. 영숙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영숙이는 거짓말 안 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영숙이가 우리 집안 지켜줄 거야 라고 하셨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오빠, 숨이 안 쉬어져. 미선아, 남편이 황급히 신우이를 부축했습니다. 119 불러, 빨리. 딸 민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 품에서 가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연기인가? 진짜인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19가 도착했고 신우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남편도 따라갔고요. 거실에는 저와 딸 그리고 김할머니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고모가 정말 아픈 건가요? 딸이 물었습니다. 글쎄다. 저 애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나도 모르겠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갔나 봐.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신우이가 정말 아파서 쓰러진 거라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신 후였어요. 미선이는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호흡이래. 스트레스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암 환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하대.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할머니 말씀 들었잖아. 미선이가 30년 전에. 다 옛날 일이잖아. 지금 중요한 건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3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 동생이 용서 빌러 온 건데 왜 자꾸 과거를 들먹여? 용서 빌러 왔다고? 금고를 노리고 온 거잖아.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선이가 금고 열쇠 찾고 있어. 밤마다 안방 옷장 쳐다보고 메모까지 하더라. 증거 있어? 내가 직접 봤어? 내가 봤어. 분명히. 또 의심이야.
당신은 왜 동생을 그렇게 못 믿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없구나. 그날 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잠이 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불이 꺼져 있어서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언제 돌아왔지? 신우이는 우리 안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신우이가 안방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문을 안 잠갔구나. 신우이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안방 안에서 신우이는 옷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옷장 위쪽을 뒤지고 있었어요. 금고를 찾는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금고를 발견했어요. 손으로 금고를 만지며 어떻게 열까 고민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오, 오빠. 미선아, 거기서 뭐해? 남편이 안방 불을 켰습니다. 신우이는 금고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게 왜 남의 방에 들어와서 금고를 만지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치료비가 필요해서 오빠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땅 문서가 얼마짜리인지 보려고. 땅 문서를 왜 봐? 오빠가 땅을 팔아서 내 치료비 좀 도와줄 수 있나 싶어서.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선아, 그렇게 고민됐으면 나한테 말하지. 왜 이렇게까지 해? 미안해, 오빠. 형수님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생이 우리 금고를 열려고 했다고. 치료비 때문이래. 나한테 부탁하기 미안해서. 그게 말이 돼?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당신은 왜 그렇게 동생을 나쁘게만 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동생이 아무리 잘못해도 피부치야. 30년 만에 돌아온 동생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우리 재산 지키려는 거라고. 재산. 당신은 돈밖에 모르나?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30년 전에도 지금도 동생만 믿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나보다 3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을 더 믿는구나. 당신이 자꾸 의심부터 하니까 그렇지. 의심할 만하잖아. 방금 금고 열려고 하는 거 봤잖아. 치료비 때문이라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집에서. 저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나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오빠한테 직접 말할걸. 신우이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을요. 승리의 눈빛이었습니다. 형수님, 졌어요. 오빠는 끝까지 내 편이에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금고를 뒤지는 모습을 목격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동생 방에 가서 잤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는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 7시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에 깼어요. 출근해. 남편이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1시간 후 신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수님, 어젯밤엔 정말 죄송했어요. 신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직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형수님한테 부담드릴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약했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하면 남편한테 말하면 되지. 왜 몰래 금고를 뒤져?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이 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내가 언제 널 싫어했어? 형수님, 저 알아요. 제가 30년 전에 잘못했잖아요. 형수님이 절 용서 못하시는 거. 신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 눈치 보시고 의심하시고. 저도 힘들어요, 형수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지금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미선 씨. 저는 처음으로 신우이를 씨로 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아프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넌 아프지 않잖아. 형수님, 제가 거짓말쟁이로 보이세요? 응, 그렇게 보여.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겠네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약하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어차피 형수님은 절 믿지 않으실 거니까. 그럼 저도 더 이상 착한 척 안 할게요. 신우이가 일어섰습니다. 오빠는 제 편이에요. 끝까지. 형수님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신우이가 드디어 가면을 벗었습니다. 점심때쯤 딸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회사 조퇴하고 온 거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야. 저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민지야.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요. 소용없어. 아빠는 고모 편이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렇게 해요. 엄마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세요. 여기서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좀 정리되실 거예요. 집을 나가면 아빠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짐 좀 쌀게.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하나씩 꺼내 캐리어에 넣었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형수님, 짐 싸세요? 나가시는 거예요? 신우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가면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형수님이 나가시면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신우이가 캐리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랑 저만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형수님 없으면 오빠도 제 얘기 더 잘 들어주실 거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온 거야? 이러려고? 저 그냥 오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형수님이 자꾸 저 쫓아내려고 하시니까. 거짓말하지 마. 넌 금고 노리고 온 거잖아. 신우이가 씩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형수님 말만으로는 아무도 안 믿어요. 특히 오빠는. 형수님 40년 동안 오빠 옆에 있었으면서 왜 오빠 마음을 모르세요? 오빠는 원래 동생 바보예요. 저한테 약해요. 신우이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나가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이겼으니까.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거실에 제 캐리어가 놓여 있는 걸 보더니 멈춰 섰어요. 이게 뭐야? 나 나갈 거야.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민지네 집.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야. 남편이 캐리어를 발로 찼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집 나간다고? 당신이 날 믿지 않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생 좀 그만 의심하라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동생이 죽어가는데 당신은 재산 지키는 것밖에 생각 안 해. 40년간 이 집안 지키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고 한 번도 내 욕심 부린 적 없이 살았어. 그래서 뭐? 그게 동생 괴롭힐 이유가 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진실? 당신 진실? 김할머니 데려와서 30년 전 일 들춰내고 동생 스트레스 받아 쓰러지게 만들고 그게 진실이야?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이 먼저 동생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못되게 군 게 아니야. 동생이 거짓말쟁이라고. 증거 있어? 확실한 증거. 남편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어젯밤에 금고 뒤지는 거 봤다며? 내가 봤을 땐 동생이 치료비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 없잖아. 당신은 동생만 믿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야. 40년을 같이 산 아내라고. 알아. 근데 당신이 너무 심하게 나가니까 그렇지. 이제 알겠어. 저는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절대 내 편이 아니구나. 앞으로도 계속 동생 편만 들 거야. 여보, 나 나갈게. 당신 동생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내 말 안 들어주던 당신이 갑자기 왜 내 얘기 들어줘? 당신 동생이 죽어가는 게 중요하면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당신한테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였습니다.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딸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민지야. 엄마, 괜찮아요. 여기서 푹 쉬세요. 딸이 준비해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집을 나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집에 와. 우리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니, 앉아. 딸이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뭐래? 엄마 찾으러 오시겠대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엄마 좀 쉬시게 해드리라고. 그랬구나. 엄마, 그런데
딸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뭔데? 아빠가 그러시는데 고모가 계속 우시대요. 오빠 때문에 형수님이 나갔다고, 자기가 짐 싸서 나가겠다고.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기하는 거야. 착한 동생 연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빠는 또 속으실 것 같아요. 그러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 엄마가 집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고모가 금고 열쇠 찾기 더 쉬울 것 같은데. 딸의 말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없으면. 엄마, 금고 열쇠 어디 있어요? 아빠 서랍에. 그럼 고모가 찾을 수 있겠네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 금고 열쇠 지금 당장 다른 곳에 숨겨. 뭐? 미선이가 찾을 거야. 내가 없으니까. 당신 또 의심이야? 동생은 지금 방에서 울고 있어. 당신 때문에. 좋아. 안 믿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금고가 열려 있어.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땅 문서가 없어졌어. 내가 뭘 했어? 미선이가 가져갔을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동생은 아니야. 어젯밤 내내 방에서 안 나왔어. 그럼 누가 가져갔어? 집에 당신이랑 미선이밖에 없었잖아. 나도 모르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깜빡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금고가 열려 있더라고. 지금 당장 미선이 방 뒤져봐. 그럴 수 없어. 동생 의심하면. 땅 문서 없어졌는데 뭐가 중요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 전화를 끊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집 가자. 지금 당장. 딸과 함께 집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금고 어떻게 됐어? 저는 남편의 인사도 받지 않고 물었습니다. 열쇠로 열린 것 같아. 부서진 흔적은 없고. 열쇠는 어디 있었는데? 내 서랍에.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집에 당신이랑 미선이밖에 없었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모습이었어요. 미선 씨. 네. 금고 열쇠 어디 있어? 신우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금고 열쇠요? 저는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말고 누가 가져갔어? 형수님, 저 정말 몰라요. 어젯밤에 계속 방에 있었어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민지야.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경찰한테 전화해. 뭐?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경찰은 왜? 땅 문서 도난 신고할 거야. 여보, 진정해. 아직 동생이 가져갔다는 증거가. 증거? 지금 찾을 거야. 저는 신우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님, 제 방에 왜 들어가세요? 신우이가 급하게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방 안에 증거가 있구나. 비켜. 저는 신우이를 밀쳐냈습니다. 형수님, 안 돼요.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았지만 딸 민지가 신우이를 떼어냈어요. 고모, 비키세요.
저는 신우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부터 뒤졌어요. 옷장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사챕터에서 봤던 그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거 제 개인 물건이에요.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땅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여보 봐. 땅 문서 여기 있어.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땅 문서를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미선아, 이게 왜 내 가방에 있어? 오빠, 그게, 신우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위조된 땅 문서였습니다. 원본 땅 문서와 똑같이 생겼지만 명의가 김미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것도 봐. 위조 서류야. 자기 이름으로 바꿔놨어.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선아, 이게 대체 오빠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저는 계속 가방을 뒤졌습니다. 싱가포르 항공 비행기 표가 나왔어요. 이것도 봐. 일주일 후 싱가포르행 편도 티켓. 편도? 남편이 티켓을 보며 물었습니다. 도망갈 계획이었구나. 땅 문서 훔쳐서 팔고 싱가포르로. 그리고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사챕터에서 봤던 것보다 더 상세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금고 위치 안방 옷장 위. 열쇠 남편 서랍 두 번째. 땅 시세 15억 추정. 위조 서류 준비 완료. 비행기표 11월 28일 일주일 후. 오빠 수면제 먹이기 마이너스 성공.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면제? 남편도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선아, 너 나한테 수면제를 먹였어? 오빠, 그건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깊이 잤구나. 평소엔 조금만 소리 나도 깨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맨 밑에서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 내역서. 여러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미선, 이수정, 박영희, 최지혜. 이게 뭐야?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가명이야. 가명 계좌. 딸 민지가 말했습니다. 고모가 사기치면서 만든 가짜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진단서 원본 파일이 나왔습니다. 포토샵 파일이었어요. USB에 저장된. 이것도 봐. 진단서 위조 파일. 남편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미선아, 진단서도 가짜였어? 신우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대답해. 암도 거짓말이야? 대답 좀 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신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에는 이제 약한 동생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다 거짓말이야.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의 고백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암도 거짓말, 진단서도 위조, 다 거짓말이야. 신우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오빠 재산 노리고 온 거야. 15억짜리 땅. 미선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나 내 오빠잖아.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오빠? 부모님이 오빠한테만 땅 물려줬잖아. 나한텐 아무것도 안 줬어. 그건
30년 전에도 그랬어. 오빠 교육비, 오빠 결혼자금 다 오빠한테만 썼잖아. 나는 그냥 딸이라고 무시당했어. 신우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야. 30년 전에 못 가져간 거, 이번에는 다 가져가려고. 미선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빠는 몰라.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신우이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근데 형수님이 자꾸 방해하더라고. 의심하고, 캐고, 증거 찾고. 처음엔 형수님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형수님은 생각보다 집요하더라. 신우이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오빠는 쉬웠어. 오빠는 나만 믿었으니까. 형수님이 아무리 증거 가져와도 오빠는 내 편이었잖아.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내가 바보였어.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경찰 불러. 네, 엄마.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이가 현관 쪽으로 뛰었습니다. 어디가? 제가 신우이를 막아섰어요. 비켜요, 형수님. 못 보내. 당신 경찰한테 넘길 거야. 나 그냥 보내주면 안 돼요? 제발. 신우이가 처음으로 애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보내줘야 해? 우리 가족 망가뜨리려고 한 사람을. 형수님,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면. 30년 전에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빌었겠지? 근데 또 도망갔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돼. 경찰이 도착한 것은 30분 후였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 땅 문서를 훔쳐갔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땅 문서, 위조 서류, 비행기표, 수처, 모든 걸 사진 찍었습니다. 김미선 씨 맞으십니까? 네. 절도 및 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신우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신우이가 남편을 돌아봤어요.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동생을 보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당신 말 안 믿어서 미안하고, 동생만 편들어서 미안하고,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 정말 바보였어. 40년을 같이 산 당신보다 30년 만에 온 동생을 믿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여보, 용서해줘. 제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 딸 민지가 저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달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이가 모든 걸 자백했다고요. 30년 전 도난 사건, 미국에서의 사기 사건, 그리고 이번 절도 계획까지 추가 조사 결과 미국에서도 수배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한인 할머니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쳤고 총 5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고 하더군요. 부인, 남편분께 수면제를 먹인 것도 자백했습니다. 다행히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상습적으로 먹였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성공했다면 땅을 불법으로 팔고 싱가포르로 도주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알려줬어요. 남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수면제까지 먹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이제 다 끝났어.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선이는 벌 받을 거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가 체포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 오늘이 바로 선고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딸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끝났구나. 저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7년. 신우이는 앞으로 7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왜 또 미안해? 동생 때문에. 당신이 고생했잖아. 이제 그만해.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남편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퇴근하면 오늘 힘든 일 없었어? 라고 물어봐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재판 다녀왔으니 피곤하잖아. 쉬어.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개월 전 이 거실에서 신우이와 대결했었죠.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평화로운 집이 됐어요. 벽에 걸린 시어머니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영정 앞으로 갔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액자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켰습니다. 이 집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미선이를 안 믿었어요. 끝까지 싸웠고요.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왠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저를 불렀어요. 여보, 여기 좀 와봐. 왜? 안방에 가니 남편이 옷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고 앞이었어요. 이거 같이 정리하자. 남편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땅 문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경찰에서 돌려받은 거였습니다. 이 땅 문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생각했어. 이 땅 팔까? 뭐?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15억짜리 땅인데 왜?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질 뻔했잖아. 동생도 이것 때문에 범죄자가 됐고. 남편이 땅 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팔아서 일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민지 결혼 자금으로 주자. 우리는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예전 남편 같았으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인데 어떻게 팔아? 라고 했을 겁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응. 이번 일로 깨달았어. 재산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어.
남편은 금고 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이야.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나왔어요. 남편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겠구나. 철수야, 너는 착한 아들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어. 동생에게 너무 약하다는 거야. 미선이가 돌아오거든 절대 받아주지 마라. 그 아이는 변하지 않아. 영수가,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야. 내가 널 며느리로 맞은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미선이를 절대 믿지 마라.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영숙이 너만 믿어라. 철수야, 영숙이 말을 들어라. 영숙이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마이너스 어머니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영숙이 너를 믿으라고, 동생 말고 너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어. 어머니 유언도 무시하고 동생만 믿었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날 믿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금고 앞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무릎에 올려놓고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지난 일들. 아직도 그 일 생각나? 가끔. 근데 이제는 괜찮아. 저는 웃으며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러게. 40년 만에 진짜 부부가 된 느낌이야. 남편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봄 햇살을 받았어요.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가 약혼자와 함께 왔어요. 엄마, 아빠, 왔어요. 어서 와라. 우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딸의 약혼자는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앉아요. 우리는 소파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결혼식 하기로 했어요. 그래. 준비는 다 됐어? 네. 아빠가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딸 결혼인데. 저는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그날 오후 손님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당신한테 자주 묻는 거 있잖아. 뭐?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응, 알아. 앞으로도 계속 물어볼 거야. 평생.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 잘 들을 거야.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뭘?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하루,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식사. 그게 다 행복이더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해. 시누이 일 겪으면서 깨달았어. 이런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어머님도 저 위에서 보고 계실까? 당연하지. 보고 계실 거야. 남편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 집안 잘 지켰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신우이가 돌아온 날, 처음 의심하기 시작했던 순간, 혼자서 싸우던 외로웠던 시간들,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순간,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잘 왔다는 생각.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 당신이 날 안 믿을 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대신 앞으로 잘하면 돼. 남편이 웃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우리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 한때는 떠나려고까지 했던 이 집. 하지만 이제는 다시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됐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검진 가자. 왜? 당신 건강 체크해야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더라. 괜찮아. 나 건강해. 그래도 가자. 나도 같이 검진 받을 거니까. 남편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으면 굳이 병원 갈 필요 없어라고 했을 텐데요. 알았어. 그럼 내일 가자. 응. 예약해 둘게. 남편이 휴대전화를 꺼내 병원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 사람.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오늘 재판 끝났어요. 미선이는 7년형 받았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이 집안 지켰어요. 영정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어머님 덕분에 저도 4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영숙이 정말 대단하죠? 혼자서 다 이겨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영숙이 잘 보살필게요. 약속드립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영정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은 채로 잠들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우이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고 저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제 시누이처럼 피부치라도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둘째,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게 맞을 때가 많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혼자인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넷째,
진짜 친구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김할머니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압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과 아침을 먹고 딸에게 전화하고 친구와 차를 마시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